알면 좋지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알면 좋은 것들을 지금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하스크 인민공화국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루하스크 지역에서 2014년 4월, 2014년 5월에 분리독립선언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분리독립선언은 우크라이나의 2014년 혁명적 사태와 그 이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지원하는 주민들은 분리독립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선거를 개최하여 대통령을 선출하였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지역은 지금까지도 국제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단체는 지속적인 군사 충돌과 인권 침해, 성폭력, 불법 교육과 언론 통제, 마약 및 무기 밀매 등 다양한 문제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하스크 인민공화국은 모두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들 국가를 인정하고 그들의 독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동부 지역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분리주의 운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2014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정부와 분리독립 지방자치단체와의 내전이 돈바스 전쟁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지지부진한 전쟁에 2021년 말 들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었고 러시아는 2022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맞닿은 국경지대와 2014년 러시아 영토로 합병된 크림반도 그리고 합동훈련을 명분으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에도 대규모의 병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서방의 주요 연구소 및 언론을 중심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리란 전망을 하였지만 2021년 봄과 같이 무력 시위에 그치거나 실제로 무력 행사를 하더라도 그 규모가 국지전으로 제한될 것이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냉전시대 이후 평화롭던 국제 질서를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그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을 텐데도 푸틴 대통령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승전하는 것을 목표로 가용 병력의 95% 가까이 투입하는 전면적인 군사적 개입을 강행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면전이 개시되었습니다. 개전 직후 세계의 일반적인 생각은 우크라이나가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거나 붕괴할 것이 뻔하다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우크라이나군은 선전을 지속하며 강력한 항전 의지를 드러내고 반면 러시아군은 예상외로 고전하면서 전황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지도부에서 추구했던 빠른 종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서방 및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관망적인 자세에서 점차 벗어나 자국의 군사장비 및 보급품을 우크라이나에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과 같이 전쟁 발발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지원해온 국가들 그리고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등 여러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자유 수호를 명목으로 무기와 물자를 대규모로 지원함에 따라 전쟁은 예상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또 다시 무기대여법, 일명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을 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방의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국제결제망 퇴출,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취소, 러시아 은행 보유 외환 및 푸틴 체제 주요 인사들의 국외 자산 동결, 반도체 등 첨단소 제부품 공급 차단, 러시아 국적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영국 및 영해 출입 금지 등 적극적인 정치적, 경제적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소련 이후 다시금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됐으며 동시에 소련 해체 때 나타났던 경제적 혼란에 버금가는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반인륜적인 무모한 도전을 멈추지 않자 유럽 각국은 국방비 축소 정책에서 벗어나 대규모 군비 확장으로 탈바꿈하고 나토의 결속력도 다시 공고히 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반러 감정 또한 유례없이 깊어지면서 러시아는 소련의 해체 이후 지난 30년 동안 회복하려 노력해온 국가적 위상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2022년 9월 이후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개시하면서 특히 동부 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은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동부 지역의 영토를 순식간에 회복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동남부 우크라이나 지역을 병합했으며 2022년 러시아 자국 내에 징집령을 공포함으로써 앞으로 러시아의 점령지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러시아가 끝까지 싸운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서방 세계보다도 러시아 쪽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가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는 과거의 제재가 아닌 그야말로 배제와 고립인 것입니다. 러시아는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지만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국가들 중 가장 경제가 큰 중국조차 2021년에 이미 미국을 상대로 경제적으로 크게 물을 먹었는데 여기서 중국이 스스로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를 지지하고 도울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중국이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천연가스 같은 자원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는 반사 이익을 보았지만 러시아도 정말 막다른 길이 아니라면 중국이 협상을 통해 갖고 싶은 제트 엔진이나 군사적 핵심 기술을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요약하자면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지 중 어디가 더 오랫동안 버티느냐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릴 것 같습니다.